새벽 2시 서울 도심의 골목, 딸은 친구들과 늦은 리허설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고 아버지는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죠. 30분,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국 시카고 곳곳을 누비며 범죄 현장을 쫓았던 전직 형사였던 그 아버지에게 서울은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소동이 아닙니다. 그날 새벽,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전혀 다른 치안의 방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CCTV보다 더 믿을 만한 것, 법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아버지가 결국은 딸에게 배운 이야기, 그리고 이 도시는 그가 그동안 경험해 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서울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빠르게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빠르게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25년 동안 경찰로 일해왔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 비명과 총성, 비극의 끝자락에 늘 제가 있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건 정의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심하라는 말은 제 몸에 각인된 경고문이었고, 어두운 골목에서 웃으며 걷는 사람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뿐인 딸, 클로이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로이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고 웃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인물들의 감정선에 맞춰 감탄하곤 했죠. 도깨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미스터 션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며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저기 가보고 싶어. 저기는 다른 세계 같아. 저는 그런 딸이 귀엽기도 했지만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드라마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 날, 제 삶도 예상치 못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클로이는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돼. 제발, 같이 가줘. 나 혼자 가게 하지 말아줘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의 꿈을 꺾는다는 건 더 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저희 감각은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풍경, 무표정하게 움직이는 군중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적진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창밖을 보며 수상한 구석이 없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 거리는 여전히 환했고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고 혼자 이어폰을 낀 젊은 여성들이 지하철역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해가 지고 30분이 지나면 거리에서 여성이 혼자 걷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걷는다 해도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로 이동하죠. 그런데 여기 서울이라는 도시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것처럼 밤과 낮이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클로이는 아빠, 저 친구랑 노래방 다녀올게요. 저녁 12시 전에는 들어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몇 시인데. 절대 안 돼. 클로이,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한국이에요. 여기는 괜찮다니까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란 제게 있어 항상 경계의 시간, 사고의 시작이자 끝이었기 때문이죠. 클로이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말없이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뉴스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강도, 실종 사건이 매일같이 나오는 미국 뉴스와 달리 서울 뉴스는 지나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의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밤에 혼자 다니셔도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새벽 1시, 서울의 거리는 아직도 활기찼습니다. 술집 앞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편의점 안에는 컵라면을 먹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거리에서 단 한 번도 위협적인 눈빛이나 낌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민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일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어떤 남성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곁에는 가방과 스마트폰, 지갑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물건이 그대로 있어서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괜찮아요. 경찰이 순찰하다 보면 챙겨가거나 본인이 깨면 들고 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미국이었다면 분명히 5분도 지나지 않아 지갑은 사라졌을 것이고 스마트폰은 되팔이를 위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물건이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회의 약속인 양.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환하게 밝혀있는 24시간 감자탕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그곳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감자탕을 처음 먹어보았고 혀를 데일 듯한 국물 맛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여기는 밤에도 안전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 좋은 도시 중 하나거든요. 그는 자신을 이도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서부서에서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울의 범죄율과 CCTV 설치 수, 안심기가 서비스 등 다양한 치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치안이란 단어가 단순히 경찰력이나 법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들지 못한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세상을 너무 무서운 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클로이는 이 도시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의 새벽이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을 조금씩 녹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적어도 거리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은 줄어들었고 밤거리를 걸을 때도 처음처럼 손에 힘을 꽉 쥐고 휴대폰을 쥐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클로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 발표를 칭찬하셨어요.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조사한 건데 자료 찾는 것도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의견 나누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저처럼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와 함께 온 아이가 저렇게 빠르게 현지에 녹아드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는 클로이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며 학교 도서관에 남겠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라도 밤에는 위험할 수 있어. 혼자 다니는 건 아니지. 클로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인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이잖아요. 아빠가 매일 감탄하시는 그 도시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입으로 서울은 안전하다고 말해놓고 막상 딸이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에는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느낀 제 자신이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믿기로 하고 허락했습니다. 대신 밤 11시까지는 꼭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클로이는 알겠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의 웃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의식적으로 뉴스를 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딸이 없는 공간을 불안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경찰학이 아닌 문학책을 읽어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한참을 지나도록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보고서야 저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곤 창가에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밝고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요한 질서 속에 흐르는 에너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 10시 40분, 클로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 마치고 할인이랑 같이 나가는 중이에요.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안도하면서도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정확한 시간까지 적었을 거라는 생각에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1시가 되기 조금 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로이가 밝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잊지 못할 날이에요. 팀원들이랑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할인이네 어머니가 간식도 챙겨주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뻔한 표현 같았지만 클로이의 얼굴을 보며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통보를 받은 순간 제 안의 경찰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상담을 진행한 박 선생님은 따뜻하고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윌러 씨, 클로이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적극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친구들도 좋아하죠. 다만 아버지께서 조금 더 신뢰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여성 안전 지수 세계 1, 2위를 다투는 도시예요. 범죄율도 낮고 CCTV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위험을 만들지 않으려는 문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 이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날 저는 돌아오는 길에 박 선생님의 말을 곱씹으며 걸었습니다. 문득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는 듯한 태도. 버스 정류장 앞에 앉은 노부부, 학생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 손잡고 거리를 걷는 두 아이의 부모.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이라는 도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신뢰로 자신을 보호하는 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시 안에서 제 딸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녀를 조금 더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공간과 친구들, 그리고 문화에 대해 말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낯선 긴장으로 바뀌게 된 날이었죠. 아침에 클로이가 학교로 향할 때만 해도 저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일정에도 익숙해졌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자리 잡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제 몸은 반사적으로 굳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놓쳤을 수도 있다고 애써 생각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가까워질수록 저의 이성은 점점 감정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던 집 안은 어느새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 휩싸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도 소파에 누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열차처럼 박동을 울렸고 손끝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뉴욕에서 마주했던 실종 사건들의 잔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보였던 절박함, 경찰서에 울부짖으며 들어왔던 이들의 얼굴, 그리고 때늦은 발견의 순간에 흘렀던 그 침묵, 그 기억이 저의 심리를 다시 압도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시 10분, 저는 박준호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댄 씨,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에밀리의 마지막 위치나 단서가 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알려주세요. 그는 제 말을 차분히 들으며 메모를 했고 20분도 되지 않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손에 차가운 물을 들고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경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클로이의 등교 경로와 출입 기록, 인근 CCTV 자료들을 요청했고 동시에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단속이 아닌 상황에 대한 공감과 보호를 중심에 둔 그의 태도는 제가 아는 경찰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울의 CCTV 커버리지 범위는 95% 이상입니다. 특히 교육기관 주변은 거의 모든 지점이 녹화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는 반드시 클로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 30분. 드디어 박 경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클로이는 지금 친구 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너무 늦어져서
민지라는 친구 부모님의 제안으로 하룻밤 묵기로 했다고 하네요. 전화기 배터리가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터져 나오듯 안도의 한숨이 쏟아졌고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한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하고도 인간적인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클로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프로젝트에 몰두하다 보니 휴대폰이 꺼진 줄도 몰랐어요. 민지 어머니가 저보고 자고 가라고 하셔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걱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탓하고 싶은 마음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준호 경위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댄 씨, 미국에서도 경찰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결국 치안이란 건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저희가 가진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면 결국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배려합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신뢰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통제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저 역시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한국에서는 경찰이 마치 공동체의 일원처럼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제 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클로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내가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그냥 멋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노래와 드라마가 좋아서 왔지만 이제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깊이 이 도시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저 자신도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클로이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오겠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그리고 그녀는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여긴 한국이잖아요. 그 말이 제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도 더 진실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클로이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케이팝 커버 댄스 공연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학교 내에서 소규모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BTS의 춤을 따라하는 것이 즐거워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클로이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대에 서는 사람의 자신감과 열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녀를 알던 그 수줍고 조용하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줄 아는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녀는 늦은 귀가를 예고했습니다. 공연 리허설이 밤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저는 평소처럼 걱정이 앞섰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공연 준비 잘하고 리허설 끝나면 문자 꼭 보내.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는 거지. 클로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번엔 할인이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시기로 했어요. 아빠는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밤이 되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처 한강공원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밤이라는 시간, 그리고 언어 장벽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공원 주변을 걸었습니다. 곳곳에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커플로 보이는 청춘 남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의 휴대폰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공기에는 구운 오징어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고, 저 멀리에서는 자전거 벨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시의 밤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나 조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클로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리허설 끝났어요. 지금 할인이랑 같이 있어요. 할인 아빠가 데려다 주신대요. 조금 늦어도 괜찮죠?
저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괜찮다. 도착하면 문자 꼭 보내. 그녀는 엄지를 치켜 세운 이모티콘과 함께 당연하죠. 우리 아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언뜻 보였습니다. 마치 클로이의 성장을 하늘이 축복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를 믿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이 이렇게 깊은 안정을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클로이는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리허설 진짜 잘 됐어요. 할인 아빠도 저보고 실력 늘었다고 하셨어요. 내일 공연 영상 꼭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정말 수고 많았어.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불신하고 통제하려 했다면 그녀는 이렇게 밝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날 클로이의 공연을 보러 학교를 찾았습니다. 강당 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위의 조명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클로이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익숙하고 유려했습니다. 한국어 노래 가사에 맞춰 손짓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클로이는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아빠, 괜찮았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수준이 아니야. 정말 최고였어.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에 클로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저희 부녀에게 삶의 방향을 바꿔준 공간이라는 것을. 여기는 딸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도시였고 저에게는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준 도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은 유난히 맑고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공기에는 봄의 기운이 가득했고 하늘은 티 없이 맑아 구름 한 점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저는 박준호 경위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자 지난 6달의 시간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하고 돗자리를 챙기는 클로이의 모습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며 저를 챙기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뭉클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간단한 음식을 꺼내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뛰어다녔으며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까지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도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니 김밥, 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클로이가 손수 만든 샐러드까지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박준호 경위는 저와 단둘이 걷자며 산책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댄 씨,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댄 씨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느낍니다. 사실 처음엔 서울이라는 도시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낯설고 너무 다르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다름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박경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공동체의식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약속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안전이란 결국 그런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삶, 경찰로서의 제 인생, 끝없는 범죄와 싸우며 불신을 기본으로 삼았던 저의 가치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꿔놓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피크닉이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빛나는 도시가 제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과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하나 별처럼 반짝였고
그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클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 순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쥔 채로 말했습니다. 클로이, 이곳은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두 번째 고향이야.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빛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곁에 내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서울의 마지막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속에는 기념품과 옷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달간의 추억, 성장, 깨달음, 그리고 다시 태어난 듯한 저희 부녀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캐리어 안에 민지가 선물해준 작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한국에서 보낸 날들에 대한 감정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너의 보물 상자야. 나중에 이곳이 그리울 때 꺼내보면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공항으로 향하는 길, 박준호 경위와 그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배웅을 나와 주었습니다. 클로이는 민지와 꼭 껴안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고, 저는 박경희와 굳게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인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박경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댄 씨를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진심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클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곳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도시니까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걸 담고 돌아가자.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서울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클로이와 제가 이 도시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단지 문화나 언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배려,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밤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걷고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낯설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서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고 제 딸은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진짜 안전이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누군가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경험한 서울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